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하이패스 정보처리 500제 제15강 명령 실행 및 제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CPU의 변화, CPU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메이저 스테이트의 변화, 다시 말하면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CPU의 상태 변화 과정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제어기를 함께 공부할 겁니다. 제어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요. 자, 제어기를 구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방식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스테이트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하니까 또 생소한 용어지만 자,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자,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CPU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CPU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명령이 처리되는 과정을 분석해 봤더니 크게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패치 사이클, 명령을 가져오는 시간이죠. 자, 두 번째 인다이렉트 사이클, 세 번째 엑시큐트 사이클, 네 번째 인터럽트 사이클.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CPU는. 하나의 명령을 처리할 때 자, 이 네 가지 상태 과정을 거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 CPU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패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명령어를 가져오는 인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자,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CPU는 명령어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것을 패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명령을 가지고 왔으면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실행 사이클을 이제 우리는 엑시큐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근데 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다이렉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인다이렉트는 간접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인다이렉트 사이클이라고 그러면 간접 사이클이란 뜻인데, 자, 이거는 반드시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없을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자, 명령을 패치해 왔어요. 자, 패치 사이클 안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디코딩하는 과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명령을 디코딩합니다. 명령을 해독해 봤더니 자, 주소가 현재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느냐, 또는 현재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한 명령이냐, 이걸 CPU가 패치 단계에서 분석을 하겠죠. 만약에 자,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어디로 가면 돼요? 엑시큐트 사이클로 넘어가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은 실행 사이클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러면 데이터는 안 가져오느냐? 다시 말하면 오퍼랜드를 패치하는 과정은 실행 사이클 안으로 포함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실행 사이클을 우리 말로 표현하면 필요한 데이터, 다시 말하면 필요한 오퍼랜드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사이클이 바로 엑시큐트 사이클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다면 패치 사이클에서 명령 가지고 왔으면 자, 명령을 해독하고 바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행 사이클에서 필요한 데이터, 다시 말하면 직접 주소니까 예를 들어서 add 100번지다 그러면은 이 100번지라고 하는 주소가 유효 주소 아닙니까? 직접 주소면 명령을 가지고 왔죠. 그럼 패치 사이클이 끝났어요.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실행 사이클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100번지로 가서 메모리 100번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 메모리 100번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도 실행 사이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랜드를 패치하는 과정은 실행 사이클에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명령대로 덧셈을 실행하는 게 바로 실행 사이클이죠. 그러면 자, 명령을 패치해 왔는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더라 그러면 무슨 사이클로 넘어가요? 인다이렉트 사이클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인다이렉트 사이클은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는 거예요. 패치 사이클에서 바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일 때. 그런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일 경우에는 패치 사이클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인다이렉트 사이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다이렉트 사이클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유효 주소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유효 주소. 다시 말하면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구해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자, add 100이라고 하는 명령을 패치해 왔는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모리 100번지로 가서 뭘 가지고 온다? 주소값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주소값을 가져오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다시 말하면 유효 주소를 인출하는 시간이 인다이렉트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로 넘어가요?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유효 주소를 가지고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효 주소가 400번지라는 값을 가지고 왔다면 이제 이 400번지로 가서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은 어디에 포함된다? 실행 사이클로 포함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패치 사이클에서 바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직접 주소 지정일 경우에, 간접 주소 지정일 경우에는 패치 사이클에서 인다이렉트 사이클을 거쳐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됐죠? 자, 실행이 끝나면 다 끝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인터럽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다른 입출력을 수행해야 된다든지 자, 여러 가지 다른 작업을 수행해야 될 경우에 잠깐 명령 실행을 멈추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유수와 함께 정보 처리 강의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강의 듣고 있다가 중간에 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잠깐 강의를 일시 정지하고 급한 전화부터 받아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바로 그게 바로 뭐다? 인터럽트 사이클이에요. 자, 컴퓨터가 뭔가를 실행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돌발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돌발 사태라고 하는 거는 안 좋은 사태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필요에 의해서 입출력 데이터를 받아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처리하는 사이클을 뭐라고 한다?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인터럽트 사이클은 하나의 명령을 처리할 때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패치 사이클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명령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실행 사이클은 반드시 하나의 명령 처리할 때 포함되죠. 그러나 자, 인다이렉트 사이클이나 또는 인터럽트 사이클은 반드시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을 때 인다이렉트 사이클을 거치게 되는 거고 자,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다가 아무 돌발 사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실행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뭔가 먼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면 잠깐 실행을 멈추고 먼저 처리할 거를 처리하고서 다시 이제 실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의미 이해되셨을까요? 자,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운영체제에서 또 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CPU가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치는 4단계 사이클, 4단계의 상태를 말한다. 이해되었을까요? 그 4가지 상태 중에 현재 CPU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CPU의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메이저 스테이트는 크게 4가지 사이클을 가져요. 패치 사이클, 인다이렉트 사이클. 자, 그 다음 인출 사이클, 간접 사이클, 실행 사이클, 인터럽트 사이클. 자, 이 중에 인다이렉트 사이클이나 인터럽트 사이클은 반드시 거치는 건 아니다. 자, 인다이렉트 사이클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했을 때, 자, 그리고 인터럽트 사이클은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는 중간 과정에 뭔가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 됐나요? 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요? 이 4가지, CPU의 4가지 메이저 스테이트가 아닌 것을 골라라. 자, 시험 문제 정답으로 잘 나오는 게 여러분 유사 문제 보시면 쭉 정리될 겁니다. 다이렉트 사이클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무슨 뭐 디코딩 사이클, 디코딩 사이클. 자, 다시 말하면 디코딩 하는 거는 패치 사이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번역하는 거, 명령을 번역하는 디코딩은 패치 사이클에 포함되어 있어요. 디코딩 사이클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문제 보시면은요, 또 뭐가 나와요? 무슨 버퍼 사이클이라고도 나오고요. 자, 여러 가지 컨트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자, 시험 문제 정답으로 항상 이런 것들이 등장하니까 자, 반드시 암기하세요. CPU의 4가지 메이저 스테이트는 자, 인출 과정, 그 다음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을 때 유효 주소를 가져오는 인다이렉트 과정, 자, 그리고 실행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 과정, 이렇게 4가지의 메이저 스테이트 상태를 갖는다. 암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141번입니다. 중앙처리 장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정답은 메이저 스테이트고요. 자, 유사 문제. CPU의 메이저 상태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패치 사이클, 인다이렉트, 엑시큐트, 다이렉트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시고요. 5번 보겠습니다. 전자계산기의 중앙처리 장치는 4가지 메이저 스테이트를 반복적으로 동작한다. 4가지 단계에 속하지 않는 거. 패치 사이클, 브랜치 사이클이라는 거 없습니다. 자, 인터럽트 사이클, 엑시큐트 사이클. 암기하실 수 있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마지막 7번입니다. 인스트럭션 수행 과정이 아닌 거. 자, 주소 변환을 해야 되죠? 자, 주소 변환이 이제 이거 다시 말하면 간접 사이클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명령을 인출하는 패치 사이클이고요. 자, 오퍼랜드를 인출해 와야 되겠죠? 물론 오퍼랜드를 인출하는 과정은 우리 4가지 메이저 스테이트로 보자면 어디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실행 사이클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사이클 실행이라고 하는 건 없죠? 정답 4번이고요. 좀 억지로 만들어낸 문제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41번 유사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4가지 메이저 스테이트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정리 다 끝났죠? 자, CPU의 4가지 메이저 스테이트 일단 종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자, 인출 단계, 패치 사이클이 있고요. 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했을 때 인다이렉트 사이클, 간접 사이클로 들어가고요. 자, 실행 사이클, 실제 명령을 실행하는 단계죠. 자, 어떠한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간다. 자, 정리 다 끝났어요. 그러면 각각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패치 사이클이라고 하면 명령,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CPU로 가져오고 그리고 해독하는 단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인출 단계 우리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한번 이걸 표현해 볼까요? 자, 인출 단계를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맨 첫 번째 클럭 동안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어디로 보낼까요? 그렇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죠. 왜? 명령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값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MAR로 보내죠. 자, 두 번째 클럭 주파수가 발생하는 동안 어떤 동작이 실행되냐면 자, 메모리로 찾아갑니다. 당연히 MAR 값을 가지고 찾아가겠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값을 가지고 메모리로 찾아가서 어디로 읽어와요? 저 CPU에 무조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버리냐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1 증가시켜 버려요. 자,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거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순서 기억할 수 있어요. 아, 프로그램 카운터 실행 주소 값을 MAR로 보내고, 그리고 메모리로 가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명령을 읽어오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1 증가시킨다. 이 두 레지스터들은 완전히 별개의 레지스터들이기 때문에 같이 동작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클럭 주파수가 발생했을 때 같이 동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뭐를 할까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명령을 그죠? 어디로 보낼까요? 그 중에서도 OP 코드 부분이 중요하죠. 자, 이걸 어디로 보내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인출 단계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인출 단계 동안 CPU 내부에서는 이러한 동작들이 실행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출 단계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기억 장치로부터 가져오고 해독하는 단계까지 모두 포함된 게 패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디코딩 사이클이라는 건 따로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자, 간접 단계는 반드시 실행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인출 단계에서 해석된 명령어의 오퍼랜드부가 간접 주소를 사용할 경우를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간접 단계는 뭐라는 단계다? 유효 주소를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 add 100번지라고 했는데 간접 주소랍니다. 자, 모드 비트를 분석해 봤더니 해독을 했잖아요. 그죠? 자, 모드 비트를 해독해 봤더니 간접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나온 100번지라고 하는 건 유효 주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100번지로 가서 실제 100번지에서 유효 주소 값, 다시 말하면 이펙티브 어드레스 값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바로 이 단계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간접 단계가 되는 거예요. 유효 주소 값을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오케이? 자, 실행 단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실제로 명령을 실행하는 단계인데, 자,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퍼랜드를 패치해오는 단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유효 주소를 가지고 왔으면, 자, 다시 말하면 인출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인출 단계에서 간접 단계를 거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따라서 실제 데이터를 오퍼랜드, 피연산자를 가져오는 거는 실행 사이클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터럽트 단계라고 하면은, 자, 인터럽트 발생할 때 복귀 주소를 저장하고, 왜?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복귀 주소를 저장하고 제어 순서를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명령으로 옮기는 단계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말을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자, 메모리에서 지금 100번지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100번지 명령을 실행했어요. 우리 이전에 분기를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 BSA 명령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100번지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100번지 명령을 패치해 왔겠죠? 그죠? 그러면 패치해 오면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당연히 자동으로 1 증가돼서 101번지를 기억하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자, 패치를 해서 지금 100번지 명령을 열심히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서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돌발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일단 100번지 명령까지는 끝내요. 자, 이따가 자세히 정리할 거예요. 100번지 명령까지는 끝내고 인터럽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메모리에 인터럽트 처리 관련된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윈도우즈는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따라서 윈도우즈 부분에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부분, 자, 이것은 이제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 그래요.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면은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이쪽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 처리가 모두 끝나요.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원래 프로그램으로 계속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열심히 강의 듣고 있었는데 급한 전화가 왔답니다. 그러면 일시 정지를 하고, 자, 전화 통화 급한 거 하고, 그리고 나가버리나요? 아니죠. 다시 전화 끊고 열심히 또 유수의 목소리를 또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똑같은 거예요.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복귀 주소가 어디에 있다?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 있죠. 따라서 이 복귀 주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시키고, 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제어 순서를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넘어가서, 자, 지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끝나면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야 된다. 어디로? 101번지로 돌아와야 되겠죠. 100번지까지는 끝냈으니까.
자, 100번지를 실행하고 있었는데 100번지를 실행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뭔가 급하다고 요청이 와도 바로 실행을 못해요. 100번지까지는 무조건 끝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100번지를 실행하는 중간에 아무리 어떠한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일단 컴퓨터는 100번지 처리까지는 무조건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다 공부할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인출 단계, 간접 단계, 실행 단계, 인터럽트 단계를 다 공부할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만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번이에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한 메이저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명령어를 가져오기 위해 기억장치에 접근하는 것을 패치 상태라 한다. 1번 정확하네요. 그죠? 자, 따라서 일단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찾았고요. 자, 2, 3, 4번은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엑시큐트 상태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의 경우에 수행된다. 말도 안 되죠. 요거는 인다이렉트 사이클이죠. CPU의 현재 상태를 보관하기 위한 기억장치 접근을 인다이렉트 상태라 한다. 말도 안 되고요. 자, 명령어 종류를 판별하는 것을 인다이렉트 상태라 한다. 우리 명령어 종류를 판별하고 해독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패치 사이클로 들어가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1번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자, 유사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패치 스테이트, 명령을 읽어오고 해독하죠. 인다이렉트 스테이트, 유효 주소를 계산하고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유효 주소를 가져오는 것까지가 인다이렉트 사이클이에요. 실제 데이터, 다시 말하면 실제 연산에 필요한 피연산자, 오퍼랜드를 읽어오는 건 어디에 포함된다? 요건 실행 사이클에 포함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실행 사이클은 실제 데이터를 읽어와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실제 데이터를 읽어와서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명령을 실행한다. 자, 인터럽트 스테이트는 인터럽트 처리를 수행한다.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럴싸하게 이야기했지만 2번이 틀렸어요. 인다이렉트 사이클은 유효 주소까지 구하는 것이 인다이렉트 사이클이에요. 실제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건 실행 사이클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오케이? 자, 4번 들어갑니다. 인스트럭션의 수행 시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메모리 리드 라이트 사이클이 인스트럭션 수행 시간에 지배적 영향을 준다. 자, 메모리에 가서 뭔가 읽어오는 속도, 이게 상당히 컴퓨터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다시 말하면 CPU가 아무리 빨라봤자 주기억장치에서 명령이나 데이터를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CPU는 굉장히 빠르죠. 근데 메인 메모리 주기억장치가 저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최근의 기술은 CPU 속도만 빨라야 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를 비롯해서 컴퓨터 내부의 여러 장치들이 빨라야, 그래야 전체적인 속도가 향상되는 거죠. CPU 처리 속도에 비하면 이 메모리에서 보내주는 속도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자, 이 속도가 어떠한 인스트럭션 수행, 다시 말하면 실행 시간에 지배적 영향을 준다는 건 맞는 거예요. 자, 수행 시간은 인스트럭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고요. 자, OP 코드만으로 인스트럭션 수행 시간을 모두 알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자, OP 코드만 가지고 인스트럭션 수행 시간을 모두 어떻게 알아요? 메모리로 가서 얼마 찾아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이런 모든 내용들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었을까요? 자, 따라서 OP 코드만으로 명령 수행 시간을 전체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메모리를 접근해서 가져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더해봐야 하나의 명령이 처리되는 수행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OP 코드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자, 억지로 만들어낸 문제인데 정답은 3번이고요. 나오면 또 똑같이 출제될 겁니다. 자, 명령 사이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 바로 볼게요. 인터럽트 사이클은 요청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 정확한 이야기일 겁니다. 2번 말도 안 되는 설명 써놓은 거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CPU의 4가지 메이저 스테이트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43번 메이저 스테이트 변화, CPU의 4가지 상태 변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정리해드리는, 다시 말하면 시험 문제 출제되는 부분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명령을 패치해오죠. 명령을 패치해오는 다음 단계로는 엑시큐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고, 또는 인다이렉트 사이클을 거쳐서 엑시큐트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 이거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면 바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는 거고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인다이렉트 사이클을 거쳐서 유효 주소를 구하고 그리고 실행 사이클로 넘어간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실행을 하다가도 발생해서 인터럽트 사이클로 넘어올 수도 있고요. 패치라는 과정에서도 인터럽트 사이클로 넘어올 수 있고요. 또는 간접 주소, 다시 말하면 유효 주소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인터럽트 사이클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메이저 스테이트 어떤 상태든지 간에 인터럽트 사이클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인터럽트 사이클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패치를 해와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서 실행되면 끝나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명령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패치를 해오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바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떠한 명령 같은 경우에 다시 말하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쓴 명령에는 패치를 해오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인다이렉트로 넘어가겠죠? 간접 주소 과정으로 넘어가고 나서 실행을 하고 끝나고. 자, 이렇게 두 과정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이 두 단계에서 어디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돌발 사태는.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인터럽트 사이클이 끝나면,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면 어디로 가요? 보세요. 엑시큐트에서 인터럽트로 넘어왔죠. 자, 뭔가 실행하다가 돌발 사태 발생해서 인터럽트로 넘어올 수도 있고, 뭔가 패치를 해오다가 넘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인터럽트가 끝나고 났을 때 어디로 넘어갑니까? 패치 사이클로 넘어간다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나면 패치로 넘어가요. 왜? 인터럽트가 요청이 있게 되면 일단 100번지 명령까지는 끝내죠. 그러면 인터럽트 처리로 넘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101번지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101번지 명령을 패치하기 위해서 패치 사이클로 넘어간다.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나면 패치 사이클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 패치 사이클 다음에는 실행 사이클로 넘어갈 수도 있고 간접 사이클을 거쳐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바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뭔가 처리를 해야 될, 먼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걸 이제 인터럽트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따라서 인터럽트 처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럽트 처리를 모두 끝내고 나면 다시 원래 명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패치 사이클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요거 하나를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143번입니다. 메이저 상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execute 실행 스테이트가 끝나면 항상 패치 스테이트로 간다. 자, 1번 틀렸죠. 왜냐하면 항상이 아니죠. 물론 일반적으로 실행이 끝나면 다음 명령을 패치하기 위해서 패치 사이클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죠. 그런데 자, 실행이 끝났어요. 실행이 끝났는데 다음 명령을 패치하기 전에 뭔가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렇죠,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실행이 끝나고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서 뭔가 처리를 끝내고 그리고 다음 명령을 패치하는 패치 사이클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자, 1번은 일단 틀렸어요. 자, 옳은 것을 고른 겁니다. 자, 특정한 명령에 대해서는 인다이렉트 스테이트가 필요하다. 자, 이거 틀렸다는 설명인데 이게 왜 틀렸을까요? 그럼 필요 없다가 맞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왜 필요 없다가 맞을까요? 분명히 특정한 명령이라고 하면 인다이렉트 스테이트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일 때는 인다이렉트가 필요한데 왜 이걸 틀렸다라고 볼까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일반적으로는 패치를 해오고 패치를 해온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인다이렉트 사이클로 넘어가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명령의 실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큰 메모리 주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간접 주소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자, 따라서 패치 단계에서 인다이렉트 단계를 거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이러한 명령을 일반적으로 본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러한 명령을 일반적으로 보자면 패치 명령에서 인다이렉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다시 말하면 직접 주소를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명령을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본 거예요? 특정한 명령이라고 본 거예요. 특별한 명령. 자, 다시 말하면 특정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해서 패치 다음에 바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는 명령을 특정한 명령이라고 이 사람 본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일반적으로는 명령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자, 일부 특별한 명령, 다시 말하면 직접 주소 방식을 사용하는 특별한 명령에 대해서는 요 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으로 넘어간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특정한 명령에 대해서는 인다이렉트 스테이트가 필요 없다, 이걸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필요하다가 틀린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일반적인 명령의 수행은 요게 일반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건 특별한 경우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특별. 그래서 특정한 명령에 대해서는 인다이렉트 스테이트가 필요 없다가 맞는 겁니다. 자, 메이저 사이클은 패치, 인다이렉트, 엑시큐트, 인터럽트 과정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아니죠. 인다이렉트 없을 수도 있고요. 인터럽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 인다이렉트 스테이트는 데이터의 유효 번지를 얻기 위해서 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상태. 오케이. 4번이 정확하죠.
자, 1번, 2번, 3번 모두 틀렸고요. 설명은 지금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문제 꼼꼼히 잘 읽으셔야 돼요. 인다이렉트 사이클은 유효 번지를 얻기 위해서 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상태를 인다이렉트 스테이트라고 한다. 자, 다시 말하면 간접 상태다. 정답은 4번이죠. 자, 2번을 좀 주의 깊게 봐두세요. 자, 그 다음 한 명령의 실행 사이클 중에 인터럽트 요청이 있어서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나면 어디로 간다? 그렇죠. 패치 사이클로 간다 그랬어요. 자, 4번입니다.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해 메이저 상태 변천 과정 중 잘못된 거. 패치해 와서 실행으로 넘어가는 특정한 명령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패치해 오고 그리고 유효 주소를 구하는 인다이렉트를 거쳐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죠. 그죠? 패치 다음에 인다이렉트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인다이렉트 다음에 패치로 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정답 4번이죠. 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컴퓨터의 메이저 상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번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엑시큐트 상태가 끝나면 항상 패치 상태로만 간다. 이거 틀린 거죠. 정답 1번이네요. 그죠? 항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실행 다음에 다음 명령 인출하는 패치로 가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인터럽트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 그랬어요. 자, 메모리 레퍼런스인 간접 주소 인스트럭션을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의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패치 다음에 인다이렉트를 거쳐서 실행 순서로 간다. 오케이, 맞죠? 특정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는 인다이렉트 상태가 필요 없다. 자, 이때 특정한 인스트럭션은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쓰는 그러한 명령을 특정한 명령이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패치 상태에서는 기억 장치에서 인스트럭션을 읽어서 중앙 처리 장치로 가져온다. 그죠? 기억 장치는 메인 메모리 램을 말하고요. 자, 메인 메모리 램에서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읽어서 CPU로 가져오는 과정이 패치 과정, 정확하죠.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1번이 틀렸네요. 자, 7번입니다. 다음 메이저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패치는 명령을 메모리로부터 읽어서 해독하는 단계. 오케이, 정확하고요. 패치 상태의 다음 상태는 반드시 인다이렉트 상태. 아닙니다. 실행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인터럽트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자, 따라서 항상 반드시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린 거죠. 정답 2번이고요. 자, 실행 상태는 처리하기 위한 실제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 오퍼랜드를 패치하는 과정과 디코드된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인터럽트 상태가 종료되면 패치 상태로 붕괴한다. 정확하죠? 정답 2번이고요. 유사문제 8번입니다. 자, 유사문제 8번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자,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명령 수행 사이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모든 사이클에는 그 끝부분에서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갈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인터럽트 사이클을 제외한 모든 사이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패치 사이클, 그리고 인다이렉트 사이클, 그리고 실행 사이클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패치 사이클 끝나고 나서 인터럽트로 들어갈지 여부 판단하고, 인다이렉트 간접 사이클 끝나고 나서 또 인터럽트로 들어갈지 물어보고, 실행 사이클 끝나면 또 인터럽트로 들어갈지 물어보고 이래야 될까요? 아니죠. 그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돌발 사태로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든 돌발 사태로 발생하면 처리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미리미리 매 사이클 끝날 때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열심히 공부를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공부 집중하다가 언젠가 전화가 올지 몰라요. 돌발로. 그죠? 아마 급한 전화라고 왔어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부를 하는 지금 이 순간은 이 공부하는 강의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자, 143번 끝나고 전화 왔나 안 왔나, 문자 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또 144번 또 문제 해설 강의 듣고 또 잠깐 일시정지하고 또 뭐 전화 온 거 없나 또는 뭐 문자 온 거 없나 확인하고, 이러면 공부 제대로 될까요? 진행이 안 되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1번 틀린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 돌발 사태이기 때문에, 자,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면 되는 거지. 강의 듣다가 갑자기 급한 전화라고 막 왔다면, 급한 문자가 왔다면 잠깐 일시정지하고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 인터럽트에 대비해서 매번 그걸 확인한다라고 하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2번이 논란될 수 있어요. 보세요. 인다이렉트 사이클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실행 사이클이 이어진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틀리죠. 왜냐하면 간접 사이클이 끝난 뒤에 반드시는 빠져야 되죠. 일반적으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지만 항상, 그렇죠, 항상 인터럽트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이 말은 사실 틀린 거예요. 이 문제는 정답 1번 처리가 됐지만 2번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자, 인터럽트 사이클이 끝나면 반드시 이건 패치 사이클로 들어가는 건 이건 맞아요. 그죠? 패치 사이클 다음에는 인다이렉트 사이클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실행 사이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반드시란 말을 안 붙이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반드시라는 말을 붙여놔서, 물론 여기는 반드시가 들어가도 됩니다. 왜? 인터럽트가 끝나면 패치 사이클로 가는 게 맞으니까요. 이건 다른 게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인다이렉트 사이클 끝나면 실행 사이클로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혹시라도 돌발 사태가 있으면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란 말을 뺐어야 되는데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자, 어찌됐거나 이 문제 정답은 1번으로 출제한 문제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자, 9번 문제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정답 암기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43번 문제 모두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가지 메이저 스테이트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패치 사이클 첫 번째로 인출 단계인데, 자, 인출 단계는 더 정리할 게 없어요. 확인만 해볼게요. 자,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자, 명령어를 기억 장치로부터 CPU로 가져오고 그리고 해독까지 하는 단계가 바로 인출 단계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인스트럭션의 종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왜? 해독을 하니까요. 자, 명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메모리로부터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로부터 명령을 읽어오죠. 패치해오죠. 자, 어디로 가지고 올까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죠?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명령을 어디로 보낸다라 했어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낸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서 이제 뭘 합니까? 해독을 하죠. 물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어디로 보내줘요? 해독기로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제어 장치에 있는 해독기로 보내서 자, 무슨 명령인지 해독을 할 거예요. 자, 해독을 하면서 이 명령이 뭐 하라는 명령이냐? 더하라는 건지, 옮기라는 건지, 빼라는 건지, 자, 인스트럭션의 종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모드 비트를 분석해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느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느냐. 자, 여기에 따라서 다음 단계는 간접 단계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실행 단계로 넘어갈 거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인터럽트 처리가 끝난 이후에 실행되는 단계이다.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면 자, 다음 명령을 패치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세 가지 내용만 기억하시면 자,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144번 봅니다.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먼저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값을 가진 프로그램 카운터의 초기 주소값이 결정되고 주소에 의하여 명령어가 기억장치로부터 읽혀지는 것은 인출 단계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다 똑같죠. 그죠? 자, 6번 유사 문제 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령어를 CPU에 옮긴 후 명령 레지스터에 세트시켜서 해독하는 단계. 명령 레지스터에 세트를 시킨다라고 하니까 또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무 말도 아니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명령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서 저장한다는 의미를 또 괜히 어렵게 명령 레지스터에 세트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명령어를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고 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는 다시 해독기로 보내서 해독을 하는 과정까지가 패치 사이클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의 패치 사이클이 되겠군요. 자,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인출 단계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정리할게요. 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기 위해서 CPU 내부의 여러 레지스터나 처리 장치가 어떠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명령을 내린 것을 말하죠. 자, 인출 단계 동안 수행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다시 복습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T0, T1, T2, T3는 클럭 주파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클럭 주파수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MAR로 보냅니다. 자, 여기에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값이 있으니까 MAR로 보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클럭 주파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모리로 가서 읽어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읽어오는 과정하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1 증가되는 과정은 서로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실행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받은 주소값으로 메모리를 찾아가서 명령을 읽어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옵니다. 자, 이제 실제 2단계가 실제 명령을 패치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자동으로 1 증가합니다. 자, 이때 플러스 1의 의미는 엄밀히 말하면 다음 명령 주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 컴퓨터에서는 플러스 4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OPR이 뭐야 도대체? 자, 또 용어가 새로 등장했네요. OPR, 오퍼레이션 레지스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라고 해도 명령이죠. 그러니까 OPR이나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나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또는 오퍼레이션 레지스터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명령어 코드 부분을 어디로 보낸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낸다 이 소리예요. 명령 레지스터로 보낸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 MBR의 I가 뭐고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명령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메모리 100번지에서 명령을 읽어 왔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예를 들어서 add OP 코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번지라는 명령이 있다면 이 사이에 우리는 따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모드 비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떠한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모드 비트가 있다라 그랬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MBR의 i값이라고 하는 요놈이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드 비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주소 값을 사용했는지, 자, 이 모드 비트 값을 특정 플립플롭으로 보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두 가지 주소를 쓴다. 0과 1로 표현을 해서, 예를 들어서 0이면 뭐 예를 들어 직접이고 1이면 간접이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온 명령 중에서 주소가 어떤 주소 지정 방식을 썼느냐를 나타내는 모드 비트 값을 자, 특정 플립플롭으로 보낸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 다음 이게 또 무슨 소리야? 1을 F로 보내거나 또는 1을 R로 보낸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 CPU 내부에는 FR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FR 플립플롭은 플립플롭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F 값이라 그러고 하나를 R 값이라 그래요. 그럼 플립플롭은 한 비트를 기억하니까 FR 플립플롭이 기억할 수 있는 값은 0, 0 또는 0, 1, 1, 0, 1, 1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FR 플립플롭의 역할이 뭐냐면 이 네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CPU의 네 가지 메이저 스테이트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0, 0이면 패치 사이클이란 걸 의미하고요. 자, 0, 1이면 뭐가 될까요? 간접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인다이렉트 사이클. 그 다음에 1, 0이 되면 뭐가 될까요? 실행 사이클을 의미하는 거예요. 1, 1이 되면 뭐가 될까요? 인터럽트 사이클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현재 CPU의 상태를 F값과 R값이라고 하는 두 개의 플립플롭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출 단계잖아요. 그럼 FR 플립플롭 값은 얼마겠어요? 0, 0이겠죠. 근데 F를 1을 보내거나 또는 R 값을 1로 바꿔라. 왜 그럴까요? F를 1로 보낸다는 이야기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F를 1로 보낸다. 그러면 이거는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R값을 1로 보낸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돼요? 이거는 간접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드 비트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대네. 그럼 F값을 1을 보내요. 그럼 10이 되잖아요. 이렇게. 10이 되면 자, FR 플립플롭 값이 10이 되면 이제 CPU가 다음은 실행 단계로 가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모드 비트를 분석해봤더니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썼대요. 그럼 R값만 1로 바꿉니다. 그러면 FR 플립플롭 값이 0일이 되잖아요. 그럼 CPU는 그러면 다음은 간접 단계로 넘어가서 유효 주소 값을 가져와야 되겠네? 이해되셨죠? 자, 바로 이게 그런 의미예요.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자, 이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요것만 딱 보면 되죠. 프로그램 카운터가 1 증가하고 메모리로 가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읽어온다. 요것만 딱 보면 인출 단계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원리도 기억을 그냥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인출 단계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들어갑니다. 다음 일련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어느 명령 사이클을 나타내느냐? 프로그램 카운터를 MAR로 보냈고 메모리로 가서 쭉 보시면 정답은 패치 사이클이죠. 패치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이다. 실행 순서가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나 차분히 푸시면 돼요. 제일 처음으로 뭘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MAR로 보내야 되겠죠? 자, 따라서 기억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럼 정답 나왔네요. 이것만 알아도 정답이 나왔네요. 그죠? 어려운 문제인지 알았는데 의외로 정답을 거저줬어요.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MAR로 보낸다. 이게 가장 처음에 실행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메모리로 가서 읽어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오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1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OP 코드 값을 오퍼레이션 레지스터 또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죠. 그죠? 자, 따라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게 의외로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답은 쉽게 나왔어요. 자, 3번 들어갑니다. 패치 사이클의 시퀀스, 과정, 절차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시퀀스는 절차란 뜻이에요. 자, 일단 뭐 해야 됩니까? 명령의 번지를 전송해야 되죠.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을 어디로 보낸다? MAR로 보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자, 따라서 디귿이 가장 처음 실행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명령을 읽어야 되겠죠. 자, 명령을 읽고서 프로그램 카운터 하나 증가하는 두 번째 명령 사이클에 실행되는 거죠. 자, 따라서 기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 사이클로 간다, 간접 사이클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실행 사이클로 갔다가 간접 사이클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행은 간접 사이클로 가서 실행 사이클로 간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OP 코드를 전송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명령을 읽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하나 증가한다. 그죠? 그리고 명령어 번지를 전송하고 나서 프로그램 카운터 하나 증가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따라서 OP 코드를 전송한다. 리을번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읽어온 OP 코드 값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오퍼레이션 레지스터라고도 하고요. 또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도 합니다. 요거 말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디귿, 기역, 리을, 미음, 니은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라는 거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6번 문제인데, 자,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인출 명령 사이클 단계를 나타낸 거. add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오면, 자, add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1번이 맞는 거고요. 자, 1번, 2번, 4번이 맞는 거고, 이 문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addx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addx라는 명령을 가지고 와서 인출 단계로 들어왔다면, 그 명령의 OP 코드, 다시 말하면 add라고 하는 값을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야 되죠. endx라고 하는 end 연산을 수행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endx. OP 코드 요놈이 오퍼랜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endx라는 명령을 가지고 왔으면 이 end라고 하는 OP 코드 값을 또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당연히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서 해독을 해야죠. 근데 4번은 자, 점프x라고 했을 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요번엔 PC 값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디로 건너뛰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디로 건너뛰어라. 그러면 그 건너뛰어야 될 주소값을 이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만든 문제예요. 정답은 어쨌든 3번입니다. 1번이 맞는 거고 똑같이 addx잖아요. 그죠? 그러면 addx나 또는 endx와 같은 이러한 명령이 들어왔을 때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명령 중에서 OP 코드에 해당하는 값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똑같잖아요. 그죠? 명령 코드 부분을 명령 레지스터로 보내서 해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점프 명령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요. 3번 정답이고요. 그런가 보다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나올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 나온다면 또 똑같이 나오니까 정답 암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다이렉트 사이클 간접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간접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인출 단계에서 해석된 명령의 오퍼랜드부가 간접 주소를 사용할 경우에 유효 주소를 구하는 단계이다. 자, 기억장치로부터 오퍼랜드의 주소를 읽는다 그랬죠. 그죠? 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간단합니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명령을 가지고 왔죠. 패치 사이클에서. 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패치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값을 봤더니,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값을 봤더니 addback이라고 하는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물론 이 add라고 하는 명령은 이제 패치를 해오면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모드 비트를 해석해 봤더니만 간접 주소를 썼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동작이 일어나야 돼요? 100번지로 가서 실제 주소값을 가지고 와야 되죠. 유효 주소값을. 따라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주소값을 어디로 보내요? MAR로 보내야 되겠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100번지라고 하는 저 주소값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때 AD는 어드레스의 약자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AD라고 쓰기도 하고 ADDR로 나오기도 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어드레스의 약자예요. 따라서 100번지라고 하는 이 주소값을 MAR로 보내서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메인 메모리를 찾아가야 되겠죠.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를 찾아가서 100번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값이 있는 거죠. 간접이니까 여기에 이펙티브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그쵸? 자, 다시 말하면 300번지라고 하는 실제 주소값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주소값을 읽어서 자, MAR 값으로 메모리를 찾아가서 어디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읽어와야 되겠죠. 자, 따라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이 값들은 다 지워지고요. 자, 이제 새롭게 오퍼랜드 값, 오퍼랜드 주소값이죠. 오퍼랜드의 새로운 주소값, 유효 주소값 30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가져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FR 플립플롭이 지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은, 자, F값, R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패치 사이클 동안 FR 플립플롭은 FR 플립플롭이니까, 자, FR 플립플롭은 00이었죠. 패치 사이클 동안. 그런데 이제 인다이렉트 사이클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R값을 1로 바꿨죠. 그죠? 그래서 지금 0, 1이 됐었겠죠. 그죠?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인다이렉트가 끝났으니까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야 되죠. 자,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야 되니까 F값을 1로 만들고 R값은 다시 0으로 바꿔버려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자, 요거는 패치 사이클을 말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간접 사이클을 의미하는 거예요. CPU가 이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요렇게 FR 플립플롭을 만들어 줘야 CPU는 이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실행 사이클은 1,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F값은 1로 바꾸고 R값은 0으로 바꾸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CPU는 이 FR 플립플롭 값을 읽어서 이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해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가는 거예요. 의미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주소값으로 MAR을 보낸 다음에 메모리로 가서 실제 MBR로 가져오는 이 값. 이 값이 뭐예요? 유효 주소값이죠. 그죠? 자, 유효 주소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300번지에 가서 실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건 언제? 실행 사이클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스트럭션 수행 시 유효 주소를 구하기 위한 메이저 상태가 뭐다? 유효 주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상태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자, 몇 번일까요? 성격 급한 분들은 또 2번을 정답으로 하실 수 있어요. 2번 아니죠. 오퍼랜드라고 하는 거는 피연산자를 의미하죠. 실제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란 뜻이에요. 따라서 오퍼랜드를 읽는 거는 실행 사이클에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퍼랜드를 인출하기 위한 주소값을 읽어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퍼랜드의 어드레스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효 주소를 말하는 거죠. 오퍼랜드의 어드레스, 다시 말하면 유효 주소값을 읽어오는 과정이다. 이 소리예요. 자, 따라서 2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실행 사이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과 같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과 관련 있는 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주소값을 MAR로 보내고 메모리로 가서 읽어온 다음에 실행 사이클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간접 사이클이죠. 따라서 정답 인다이렉트 사이클이고, 인다이렉트 사이클이 끝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실행 사이클로 넘어간다는 표시를 한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끝났어요. 자, 8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죠. 자, 간접 사이클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1번입니다. 간단하죠? 주소값 MAR로 보내고 그 MAR 주소값으로 메모리로 가서 실제 유효 주소를 읽어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자, 147번 인터럽트 단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실행 단계가 빠졌죠. 실행 단계는 자, 어떤 실행 명령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더하라는 명령인지 빼라는 건지 읽어오라는 건지, 자, 어떤 명령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 따로 정리할 게 없고 시험 문제 출제될 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실제 연산에 필요한 오퍼랜드, 데이터, 피연산자를 가져오는 거는 실행 사이클에 포함된다. 자, 가지고 와서 덧셈을 수행한다든지 이게 바로 실행 사이클이에요. 그죠? 자, 필요한 값을 가지고 와서 뭐 뺄셈을 수행한다든지, 자, 이렇게 실제 필요한 피연산자를 가지고 와서 오퍼랜드를 가지고 와서 실제 연산을 수행하는 단계가 실행 단계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오는 인터럽트 단계 정리 시작합니다. 이 인터럽트는 앞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운영체제에서도 또 나오고요. 앞으로 인터럽트라는 용어는 계속 들어보게 될 거예요. 자, 앞서 인터럽트의 개념은 설명드렸죠. 그죠? 자, 열심히 강의 듣고 있었는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럼 인터럽트에 걸린 겁니다. 뭔가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컴퓨터 내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처리를 하든 중간에라도 더 급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터럽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럽트라고 하는 걸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컴퓨터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인터럽트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필요한 데이터를 입출력 받아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에서는 계속 무수히 많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서 자, 급한 것들을 더 먼저 또 처리하면서 순서가 뒤바뀌면서 자, 그렇게 컴퓨터가 실행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세상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항상 열심히 뭐 하다 보면은 돌발 사태도 발생하고, 근데 그러한 돌발 사태를 또 잘 해결해야, 그럼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하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컴퓨터에서도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운영 체제에서도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인터럽트 단계 정리 시작합니다. 자,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인터럽트 발생 시 자, 뭔가 뭐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귀 주소를 저장하고, 자, 제어 순서를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명령으로 옮기는 단계이다. 자, 이거 앞서 설명드렸죠. 그죠? 자, 메모리로 이렇게 분석해서 보자면 지금 이쪽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가, 자, 지금 이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더 급한 걸 처리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끝냅니다. 중요한 건 이 명령까지 끝내는 거예요. 100번지 명령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인터럽트가 중간에 걸려온다 할지라도 100번지가 처리되고 있는 중간에 인터럽트 요청이 와도 그래도 이 시점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100번지 명령까지는 끝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컴퓨터의 운영체제에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 그랬죠?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이런 용어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등장할 용어들이에요.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돌발 사태를 처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자, 따라서 여기서 분기를 해야 됩니다. 자, 분기를 해서 이쪽을 처리하죠. 처리 다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죠. 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복귀 주소를 반드시 저장해야 돼요. 이 복귀 주소는 어디에 있다 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 있죠. 그리고 제어 순서를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명령으로,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해결하고 다 끝나면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터럽트입니다. 됐나요? 자, 하드웨어로 실현되는 서브루틴의 호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서브루틴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했죠. 이전에 분기를 공부할 때 공부했을 거예요. 그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부 프로그램의 개념과 똑같죠? 뭔가 지금 실행하다가
문제 발생해서 자, 분기가 일어나고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와서 뭔가 인터럽트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어때요?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부 프로그램, 서브 루틴하고 동작되는 과정이 똑같죠? 그런데 하드웨어로 실현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서브 루틴의 경우에는 어때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자, 내가 이 서브 루틴 구간이 필요하다라 그럴 때 콜 명령을 이용해서 호출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명령에 의해서 서브 루틴을 호출하죠. 서브 루틴은. 그죠? 그런데 인터럽트는 어때요? 명령, 콜 명령으로 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신호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드웨어 신호로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신호가 들어와요. 이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 요청 신호에 의해서 이제 인터럽트로 분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새는 똑같은데 처리되는 과정은 똑같은데 처리되는 처음 시작 단계가 다른 거죠. 서브루틴이라고 하는 부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명령이 실행되다가 갑자기 콜 명령이 나왔어요. 자, 이 서브루틴에 있는 기능을 실행해야 된답니다. 부 프로그램의 기능을. 그럼 건너뛰어서 여기 있는 기능을 실행하고 넘어오는 거니까 명령에 의해서 서브루틴을 호출하는 거고 인터럽트는 뭔가 하드웨어 신호로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 우리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인터럽트 요청 신호선이 있어요. 인터럽트를 요청할 수 있는 IRQ 신호선이라 그래요.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신호선으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CPU 제어 장치로. CPU 제어 장치로 자, 인터럽트 처리 좀 해줘 하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바로 이러한 하드웨어 신호에 의해서 이러한 인터럽트 처리 구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드웨어 실현으로 서브루틴의 호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로 실현되는 서브루틴의 호출. 자, 이 말의 의미 이해되십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하드웨어로 실현되는 서브루틴의 호출. 이러면 인터럽트예요. 자, 인터럽트 처리한 다음에 항상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인출 단계로 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인터럽트 단계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되게 복잡한데 일단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시면 됩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끝나요. 인터럽트 단계는 요런 특이한 부분이 들어가 있죠. IEN은 0.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그러면 인터럽트 단계예요. 다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IEN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인터럽트 자, 인터럽트 이네이블의 약자예요.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 허용 신호라는 소리예요. 인터럽트 허용.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분석은 제가 해드릴 건데 억지로 한 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것만 나오면 인터럽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구나.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해독해 드릴게요. 보세요. 프로그램 카운터도 있고요. MAR도 있고요. MBR도 있어요. 자, CPU 내부에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자,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100번지 명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그래서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100번지 명령을 열심히 실행하고 있었어요. 자, 한참 실행하고 있는데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지금 10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101이라고 하는 값이 뭡니까? 복귀 주소죠. 우리 BSA 공부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게 복귀 주소죠.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어디로 보내래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내래요. 이 복귀 주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내요. 그래 놓고 나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0으로 바꿔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0이 되겠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갑자기 다음에 실행할 명령 번지가 0번지랍니다. 그래서 0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MAR로 보냅니다. 그럼 0이라는 값이 MAR로 와서 0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1 증가되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는 1번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값을 자, 메모리로 저장을 하래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복귀 주소가 1위로 옮겨왔잖아요.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복귀 주소가 1위로 왔죠. 이 복귀 주소를 저장하랍니다. 메모리로 저장하래요. 근데 MAR 번지가 몇 번지예요? 0번지죠. 메모리 0번지에 저장하래요. 자, 메모리 0번지에다가 복귀 주소 101번지를 이렇게 저장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이 과정이 뭐예요? 이 과정이 뭐 하는 과정입니까?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복귀 주소. 복귀 주소가 어디 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잖아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로 가잖아요. 결국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복귀 주소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서 메모리로 가는데 메모리 몇 번지로 가냐면 0번지로 가죠.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복귀 주소, 프로그램 카운터의 복귀 주소를 저장하는 방법은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0번지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 컴퓨터들이에요. 옛날 구닥다리 컴퓨터들이 원론적으로 0번지에 저장해요.
그런데 우리 복귀 주소 저장할 때 뭘 쓴다 그랬어요? 스택 기억나십니까? 스택? 서브루틴 호출하고 복귀 주소 할 때 스택 쓴다는 거. 그죠? 스택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옛날 방식이고 최근의 방식은 스택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방식을 말해요.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터에 101번지라고 하는 복귀 주소를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내고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0으로 초기화시켜요. 그래 놓고 그걸 MAR로 보내서 0번지라는 값을 MAR이 받고, 그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복귀 주소를 메모리 0번지로 저장해 버립니다. 여기다가 복귀 주소를 무조건 메모리 0번지에 저장해라. 옛날 컴퓨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모리 0번지로 복귀 주소 저장하고, 그리고 IEN을 0을 만들어 버린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인터럽트 허용 신호를 0으로 바꿔버린다는 이야기는, 자, 인터럽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인터럽트는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 내가 급한 거 처리하니까 다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더 이상 인터럽트 요청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인터럽트 이네이블 신호선을 0으로 바꿔버려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인터럽트 처리가 다 끝나면, 잘 보세요. 인터럽트 처리가 다 끝났어요. 물론 이 사이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과정이 쭉 있는 거죠. 자, 인터럽트를 다 처리할 겁니다. 인터럽트 처리가 다 끝나면 F값 0으로 바꾸고 R값을 0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FR 플립플롭 값이 00이 되죠? 무슨 단계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패치 단계로 가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완벽하게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어요? 이 과정 암기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눈여겨봐두시는데,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0으로 초기화시키고 그 값을 MAR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값을 MAR 번지, 0번지에 저장합니다. 복귀 주소를 0번지에 저장하고 인터럽트를 허용하지 않는 인터럽트 이네이블 신호를 0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가요.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복귀해야 되겠죠. 따라서 패치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죠. 패치 사이클로 들어가기 위해서 FR 플립플롭의 값을 모두 00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CPU가 패치해야 되겠구나. 패치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문제로 들어가죠. 메이저 스테이트 중 하드웨어로 실현되는 서브루틴의 호출은 뭐예요? 인터럽트 스테이트입니다. 아시겠죠? 하드웨어 신호에 의해서 서브루틴을 호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메이저 상태 중 인스트럭션 수행 과정과는 상대적으로 무관한 게 뭐냐? 실제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는 무관한 게 뭐예요? 그렇죠. 인터럽트죠. 인터럽트는 명령 실행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돌발 사태를 처리하는 거니까. 됐죠? 자,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자, 인터럽트 사이클에 대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중에서 관계가 없는 게 뭐냐? 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MAR로 보내죠.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1 증가시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억지로 외워서 쓸까요? 아니죠. 과정을 잘 이해하면 안 외워도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이걸 저장하기 위해서 바로 메모리로 보낼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 카운터의 이 복귀 주소를 메모리로 보내야 되는데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메모리로 바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야 된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냅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0으로 초기화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0으로 초기화시킨 다음에 그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어디로 보냅니까? MAR로 보내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1 증가시키죠. 됐어요? 자,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 0번지를 받았죠. 그 0번지를 MAR로 보내고,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1 증가시켜서 이제 1번지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값을 이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복귀 주소가 왔잖아요. 바로 이러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받은 이 복귀 주소 값을 어디다가 메모리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때 MAR 주소 값으로 다시 말해 0번지에 저장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0번지로 저장한다. 여기에는 MAR이 생략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인터럽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IEN 신호를 어떻게 한다? 0으로 바꿔버리죠. 자, 따라서 인스트럭션 사이클과 관계없는 게 뭐예요? MAR을 MBR로 보내고 PC를 0으로 만드는 게 있나요? MAR을 MBR로 보내는 과정이 없죠? 정답은 2번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2번 정답이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 자, 암기하셔도 좋고요. 과정을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유사 문제 3번입니다. 인터럽트 사이클을 위한 마이크로 연산이 아닌 거 골라라.
자, F값 0, R값 0 맞죠? 그죠? 자, 쭉 보시면 정답 3번이죠. MAR 값을 메모리로 보내나요? 아니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값을 메모리로 보내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에 복귀 주소가 있었는데 얘를 결국 어디로 보냅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서 메모리로 보내야 되죠. 여기서 메모리로 직접 못 간단 말이에요. 컴퓨터는 항상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통해서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 중간 단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0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어디로 보내요? MAR로 보내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할 때 바로 메모리에 MAR 번지. 다시 말하면 몇 번지? 그렇죠. 0번지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MAR이 아니라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값이 메모리로 가는 겁니다. 어렵죠, 이런 문제? 자, 다시 한번 봐두세요. 자, 4번입니다. 다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무슨 사이클이냐? IEN은 0, 인터럽트 이네이블 신호를 0으로 했다는 건 더블 것도 없어요. 인터럽트 사이클입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됐나요? 자, 인터럽트 서비스가 진행되면 다른 인터럽트를 배제시켜야 돼요. 바로 그런 신호가 뭐예요? IEN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IEN 신호를 0으로 바꾸는 게 인터럽트를 허용하는 거다. 이렇게 IEN이 인터럽트 허용 신호니까 그렇게 뭐 강의를 들었다고 질문하신 적 있는데 아니에요. 문제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인터럽트 이네이블 신호가 1이 될 때는 허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인터럽트 이네이블 신호가 0이 되면 불허를 하는 거예요. 이 인터럽트 이네이블 신호선은요. 자, 쭉 신호선이 있을 때 요놈이 값이 각각의 장치로 들어가서 엔드 게이트로 들어가요. 엔드 게이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신호선을 0으로 바꿔버리면은 이쪽으로 0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값이 0이든 1이든 결과값 무조건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트 이네이블 신호를 0으로 바꾸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1로 했을 때 허용하는 거고 0으로 바꾸면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 나는 인터럽트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인터럽트 처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정답 2번입니다. 자, 148번 제어기 구성 요소와 제어 데이터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 아니고요. 자, 몇 가지 부분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우리 제어기라고 하면 CPU 내부의 제어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를 보면 자, 명령을 해독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제어 주소 레지스터라고 해서 CAR이라는 게 있어요. 제어 기억 장치, 제어 버퍼 레지스터, 서브 루틴 레지스터, 순서 제어 모듈.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죠? 자, 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자주 출제되는 거 아니니까. 자, 제어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어 장치가 특정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신호, 이것을 제어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 데이터의 종류는 메이저 스테이트 사이의 변천을 제어하는 데이터. 이게 뭐예요? FR 플립플롭 값을 말하는 거예요. 중앙 처리 장치의 제어점을 제어하는 거, 인스트럭션의 수행 순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제어 데이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들 보는데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제어 유니트, 제어 장치의 내부 구성 요소들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명령어 해독기, 해독기입니다. 다음에 실행할 마이크로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예요. 해독기는 레지스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명령을 해독하는 장치인데 다음에 실행할 마이크로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이다. 말도 안 되죠. 정답 1번이죠. 자, 마이크로라는 말을 뺀다면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카운터고요. 명령어 해독기는 말 그대로 명령을 해독하는 장치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것도 읽어보시고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명령 레지스터는 없어요. 여러분들 앞쪽에 보시면은 제어 유닛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쭉 나오죠. 자, 따라서 그냥 명령 레지스터는 일반 레지스터군으로 보는 겁니다. 3번 정답이고 다시 출제될 만한 문제 아니고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외워버리세요. 제어 데이터의 종류가 될 수 없는 거 되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연산을 위한 수치 데이터가 제어 데이터랑 상관이 있을까요? 제어 데이터라고 하는 건 제어 장치가 뭔가 제어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값이에요. 근데 수치 데이터가 제어 데이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거저 주는 거죠. 연산자의 종류, 인스트럭션의 주소 지정 방식, 연산 결과에 대한 상태 플래그 내용, 막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연산을 위한 수치 데이터는 제어하고는 상관없죠. 연산하고 상관 있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정답 쉬우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CPU 내 제어기의 제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쭉 읽어보시고 입출력 장치의 제어점을 제어하는 제어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건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149번과 150번 제어기를 구현하는, 다시 말하면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이 고정 배선 방식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하드와이어드 방식이라 그래요. 자, 하드와이어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설명 좀 드릴게요. 하드와이어드 방식이 있고 이제 우리 다음 150번에서 배울 거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제어 장치를 구성할 때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모든 장치와 연결시켜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CPU 내부에 제어 장치가 있죠. 자, 이 제어 장치를 만들 때 이 제어 장치와 컴퓨터 내부의 모든 장치들을 신호선으로 연결해요. 컴퓨터 내부의 모든 장치를 신호선으로 연결해서 자, 이 제어 장치에서 해독한 어떠한 명령의 결과를 자,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로 지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CPU 내부에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모든 장치를 다 연결해요. 그래서 하드와이어드라 그러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모두 배선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장치들 다 연결해서 자, 명령을 해독했더니 자, 무슨 장치가 어떻게 동작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장치에게 직접 신호를 보내도록 하드웨어적으로 모든 신호를 보내서 처리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바로 고정 배선 방식, 하드와이어드 방식이에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제어기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모든 장치와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모두 연결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게 하면 일단 이 장치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어기 장치가 일단 복잡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하드웨어로 처리하면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해독된 결과를 그 장치에게 바로 그냥 신호를 보내서 그 장치가 동작을 하도록 신호를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하드와이어드 방식은 일단 제어 장치가 복잡하지만 자, 제어기가 복잡하지만 제어기 복잡. 그렇지만 어때요? 속도가 빨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융통성이 없어요. 한번 제어기를 구현하고 나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구조를 다시 바꾸려면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에 반해서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하게 만들면 그러면 어때요? 훨씬 더 융통성이 있어요. 비교해서 기억하세요. 융통성이 있어요. 왜? 프로그램을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유는 융통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좀 부드럽다, 유연성이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이 용이하다는 이야기죠. 프로그램은 수정하면 되잖아요. 하드웨어는 어때요?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융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도는 얘가 빨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장치들은 제어 장치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디카를 구매했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사용하고 계시는 디지털 카메라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제어 장치가 구성되어 있을까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을까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최근에 제어 장치들은 대부분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이거 삭제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롬에 저장되어 있죠. 롬에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냐면 펌웨어라 그래요. 여러분들 디카 펌웨어 업데이트한다, 뭐 내비게이션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게 뭐예요? 제어 장치가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거예요. 이러한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뭔가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자, 펌웨어를 업데이트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디지털 카메라에 뭔가 좀 더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이 카메라를 하드웨어적으로 제어하는 좀 성능 높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죠? 이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성능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따라서 최근에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 다 처리를 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최근에는 대부분의 장치들이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나 속도를 생각하자면 고정 배선 방식이 좋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고정 배선 방식은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장치 자체가 복잡해지고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의 내부의 모든 장치들을 다 하드웨어적으로 연결해서 제어기를 구현한다 그러면 이 디카가 소형화가 될 수 없고 복잡하고 속도는 빠를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융통성이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많이 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전투기와 관련된 뭐 이러한 장치들은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어떠한 제어 장치를 구성할 때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지만 하드와이어드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끝났어요. 이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하드와이어드 방식과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 모두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정 배선 방식 하드와이어드부터 볼게요. 자, 고정 배선 방식은 하드웨어적으로 제어기를 구현하는 거예요. 모든 장치들과 제어 장치를 신호선을 연결해서 직접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방식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드웨어적으로 뭔가를 만들면 가격이 비싸지죠. 그리고 융통성이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처리를 다 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간단한 어떠한 처리를 하는 이러한 장치들은 굳이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자, 몇 개의 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간단한 동작만 수행합니다.
별로 복잡한 장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장치다. 자, 여러분 우리 요즘 디지털 카메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습니까? 뭐 조리개 조절하는 것부터 노출 조절부터 해서 뭐 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러한 기능들은 그죠?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와이어드 방식이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보다 좋은 게 뭐다? 속도가 빨라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 3번이고요. 논리회로 방식에 의한 제어기, 하드웨어에 의한 제어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제어기의 변경이 쉬워요? 아니죠. 이거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에요. 고속이 가능하죠. 하드웨어적으로 제어 장치를 구성합니다. 제어 장치에 의해서 신호를 발생시켜서 그 신호를 각각의 장치로 모두 연결한 다음에 필요한 장치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속도가 빠르지만 일단 제어기 변경, 융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끝났죠? 자, 하드와이어드 컨트롤 방법으로 제어 장치를 구현할 때 설명이 잘못된 거 정답 몇 번? 인스트럭션 세트를 갱신하기가 용이하다. 다시 말하면 뭔가 융통성 있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건데 아닙니다. 융통성이 없죠. 동작 속도 빨라요. 리스크 구조의 CPU는 주로 하드와이어드 방식의 제어 장치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자, 됐어요. 논리의 로드를 조합해서 어떠한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를 각 장치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죠. 자, 그런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자, 제어 장치의 구현 방법 중에서 고정 배선 방식 다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자, 제작은 어렵지만 제작 비용은 저렴하다. 말도 안 되죠, 그죠? 하드웨어 방식은 제작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드웨어적 구현 방법으로 제어 신호를 발생하고 마이크로 프로그램 제어보다 빨라요. 자, 한번 만들어진 것은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제작은 어렵고 제작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4번이 틀렸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 정리해 볼게요. 자,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 소프트웨어적 방식으로 제어기를 구현하는 겁니다. 다 프로그램을 짜서 그 장치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치들은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의 제어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러한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롬에 저장되어 있죠. 그죠? 자, 롬에 저장돼서 롬을 주로 사용하고 이 롬에 다 저장시켜 놓고 그 프로그램이 가동함으로 인해서 각 장치가 동작하도록 만드는 자, 이러한 방식이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유사 문제 1번입니다.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 문제는 출제가 좀 잘못된 문제입니다. 출제 오류라고 봐야 되는데 자, 정답을 3번이라고 했지만 3번은 정확한 설명이에요.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전자계산기의 제작 단계에서 컨트롤 스토리지 속에 저장한다. 자, 이 문장에서 틀린 거 없어요. 자, 전자계산기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그 장치를 만드는 단계에서 자, 그 장치를 제어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컨트롤 스토리지 속에 저장한다. 정확한 이야기거든요. 자, 따라서 3번은 옳은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2번, 4번도 읽어보면 1번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자, 롬에 저장되어 있는 펌웨어라고 합니다. 정확하고요. 제어기를 구성하는 방법은 하드와이어드 방식이 있고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 있죠. 자, 따라서 2번도 정확해요. 4번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마이크로 명령으로 형성되어 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따라서 다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정답으로 해서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 3번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출제 오류라고 봐야 돼요. 혹시라도 이 문제가 똑같이 출제된다면 일단 3번으로 하시는데 글쎄요. 이걸 출제한 사람은 어떠한 의도로 3번이 틀렸다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료를 뒤져보고 해도 3번 문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출제 오류라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2번 들어갑니다.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램에 저장해버리면 컴퓨터를 끄면 다 날아가 버려요. 자, 따라서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램이 아니라 롬의 펌웨어 형태로 저장됩니다. 자, 따라서 1번이 틀렸죠. 자,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제어 메모리는 주로 뭘 써요? 롬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어 메모리를 컨트롤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문장은 전혀 이상 없는 문장입니다. 자, 제어 메모리, 컨트롤 스토리지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죠? 자, 따라서 이러한 제어 메모리는 주로 롬을 사용하는 거고, 따라서 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펌웨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틀린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출제 오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 마이크로 프로그램 제어기가 다음에 수행할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주소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정보. 자,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직접 내용까지 모르셔도 좋아요. 타이밍 신호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타이밍 신호는 클럭 주파수를 말하는데 이 클럭 주파수가 다음에 수행할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주소 결정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 2번 정답이고,
자, 프로그램 지역이가 다음에 수행할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주소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닌 거 또 똑같이 나왔죠? 자, 메모리 주소는 아닙니다. 메모리는 상관없는 거. 이때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 램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 프로그램이잖아요.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롬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메모리 주소는 일반적으로 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강좌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